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성들의 그런 권리의식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남자들도 여자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니까 그전에 갖고 있던 편견이 많이 깨지는 거죠. 네. 미국의 석인의 지위가 향상된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렇죠. 병사를 모아야 예, 엄청나게 남자들이 백인들이 끌려가서 네.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흑인 병사들의 입대 기회가 많아졌고 그리고 취업 기회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전에 맨 집사만 하다가 네. 사회로 막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너무 번져나갔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 남아선호 셋째 아이는 여자아이 대 남자아이의 비율이 100대 150이 넘어갔어요 한때. 세 번째부터. 네, 세 번째부터. 예. 그거는 임신 중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태아 감별해가지고 딸이면 죽이고 아들이면 난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비율이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는 100대 102, 100대 103, 여자가 103, 여자가 100, 남자가 103. 예.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위험한 짓을 많이 해서 빨리 죽으니까. 예.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수컷들은 어릴 때부터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그렇죠. 늙었어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100대 150이 넘어갔고 그게 제일 심한 지역이 서울에서 강남, 그다음에 경상도에서는 대구 여기가 제일 그게 심했어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한 20년 사이에요. 네. 지금은 딸이 더 좋대요. 셋째 아이도 딸 아들 이제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페미니스트들이 열심히 성차별에 투쟁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출산 때문이에요. 애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으니까 딸 아들을 무슨 구별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네. 그 공부도 다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는 딸들은 학교 안 보내는 집이 많았거든. 누나는 공장에 다니고 네. 남동생은 대학에 가고.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죠. 손님 씨는 또 자식을 되게 많이 놓지 않았어요? 한 여섯. 또 6남매, 8남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차별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출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특히 출생아, 성비와 관련해서는 없어진 거거든요. 네.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요.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인구 구조가 우리가 지금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6, 7년이 힘들어요. 그때를 잘 견디셔야 돼요. 일단 6, 7년은 버텨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가 처음으로 신생아 숫자가 50만 명 밑으로 내려간 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2002년생들이 이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2027년 앞으로 10년 후 네. 그때가 되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 80%로 잡더라도 네. 그 50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다 살아남아서 그중에 80%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래봤자 4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퇴직하는 숫자는 그때 태어난 사람은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세대거든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취직을 해요. 지금. 그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10년을 잘 견뎌야 돼요. 지금 되게 운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생들 웃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고1이 지금 2002년생이에요. 고1이.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들 예.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서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지난 한 10년 전부터 무척 힘들었고요. 네. 청년 취업이.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한 5년, 앞으로 5년이 피크고 5년 정도 지나면 풀리기 시작해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 어쨌든 잘 견뎌보시고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얹어진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경제 구조의 변화, 네.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네. 전통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새로운 산업에서는 충분히 사라지는 숫자만큼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러면서 어려워진 거라서요. 하여튼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연배가 된 지금 50대 후반, 60대 이 부모들은 네. 애들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막 알바 뛰고 다니고 집에서 막 기죽어 있잖아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언론에 보면 뭐 헬리콥터 맘이다, 뭐 캥거루족이다, 막 비아냥대는 보도가 많은데, 아, 그러면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나가서 못 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다 커도 엄마 뱃속에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보듬어 줘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네. 그다음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5년에서 10년을 말씀하셔서 예. 인구 구조 때문이다. 네, 근데 이제 요 어려운 시기에 취업해서 잘 견디면 그다음엔 또 더 괜찮아질 거예요. 희망을 안고 화이팅. 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재밌는 게 예전에 인터뷰할 때 느꼈는데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정부가 그 기간에는 좀 비상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냐 정부가 만드냐 원래는 민간 기업이 맞죠. 네. 원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정부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정책 수행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늘려나가는 건데 그 중간 영역도 있어요. 그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이 그렇죠. 병원이 우리 건강보험이 없었을 때 1977년 이전과 그 이후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요양원 네. 이것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요양원이 엄청 많이 생긴 거거든요. 거기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네. 보육시설, 또 국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민간 기업이긴 한데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투자를 하면서 거기 고용이 창출된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원론적으로는 원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상 앞으로 10년 정도가 엄청난 이 취업 절벽, 청년 취업의 절벽이에요. 10년 동안이. 특히 앞으로 5년 동안이. 네. 이 시기는 비상한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감스럽게도 이제 후보자 토론에서는 네. 요거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지를 못하고 상당히 이념적인 대립인 것처럼 네. 정부가 만드냐 민간이 만드냐 이런 식의 이 좀 헛바퀴를 도는 논쟁들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길게 보면 민간이 만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나 민간에 맡겨서 지금 여러 인구 구조상의 조건이나 산업의 상황을 볼 때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이례적인 조처들을 도입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 청년 취업 문제가 풀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돼서 정부가 손을 떼면 되죠, 점차로. 그렇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던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번 대선 뽑으실 때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문제는 인구 구조. 예. 제가 이 질문이 들어온 게 많아서 핑퐁 하듯이 하나 읽고 또 다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의를 다시 정의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김승현님 질문입니다. 네, 이건 좀 잘못 표현한 질문 같은데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은 없죠. 네,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러게요. 다 네. 정의가 달라서. 그게 정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런 거 없어요. 정의가 없다. 예, 네. 인권 이런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인권, 정의 이런 거? 우리가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제일 다른 종과는 다른 게 없는데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요. 신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이 있다고 믿는 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예 그 관념이 없는 사람들도 보이죠. 지금 서대문구치소에 계신 분, 예. 여러분들. 그런 관념 맞네. 자체가 예. 없잖아요. 우병우도 있고. 예. 누구라고는 말을 않겠습니다. 예.
최순실. 예. 예, 그래서 정의라는 게 전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믿으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죠. 인권, 정의, 자유 이런 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의 개념 네. 이런 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이거 정의롭지 않아 하면 그래 네. 라고 하는 반응이 오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회적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여튼 인간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찾아냈대요.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철로 실험 같은 거 이제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 실험인데 어디로 기차가 가는데 내가 육교 위에 서 있고 네. 기차가 가는데 저기 노동자들이 10명이 선로에 작업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마침 내가 봤더니 나는 체중이 70kg인데 여기 한 200kg 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을 탁 밀면 그러면 철로 위에 그 사람이 탁 떨어지면 열차가 멈출 것 같아. 네. 그러면 밀겠냐 안 밀겠냐? Yes or no?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노예요. 모두가 노예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을 데리고 실험해도 노고요. 그 사람들은 철도가 뭔지 모르니까 예.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 같은 도덕적 딜레마 실험을 하는 거죠. 뉴욕 시민들에게 물어봐요. 답은 똑같아요. 99.999% 노예요. 그러면 전혀 교섭이 없는 서로 간에 교섭이 없는 문명이고 생활 양식도 완전히 다른데 네. 공통점이라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에요. 같은 종에 속한다는 거는 서로 교접해서 애를 낳을 수 있죠. 네. 그럼 같은 종이에요. 그죠? 분명히 폴리네시아 원주민과 뉴욕 시민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임에 분명해요. 근데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르죠. 네. 그런데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대답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른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대요. 네. 그게 원래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분들은 하느님이 창조주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은 그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 도덕의식? 이거를 칸트는 이걸 정언명령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던데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되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 몇 가지의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정의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했으면 똑같이 월급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본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추려보면 그것만 잘 지키지는 사회가 되더라도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제가 보기엔 제일 빨리 드신 것 같습니다. 성평등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예. 예. 여성 질문자 예. 우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잘못하면 우리 그렇군요. 우리 편집부장님이 국장님이 예. 그 마초로 찍힙니다. 네. 지역 균형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참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여러 대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자질들이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지금 뽑을 때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거는 모범 답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우선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면 우선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지식,
또는 판단력 이런 면에서 뭐 좀 알아야 돼요. 예, 일단 뭘 좀 알아야 된다. 완전 모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예. 진짜 그 골치 아파요. 예,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미 교훈을 얻었죠. 뭘 좀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알아야 되냐 하면 어떤 상반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상반되는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걸 배척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국가 권력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네. 강제력을 사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제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공사구.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후보는 뭐 아들이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잖냐 이런 게 네. 돼 있고 어떤 후보는 부인을 뭐 취직시킬 네. 때 뭘 했잖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면에서 있겠지만 실수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중한지 네. 뭐 이런 것들 봐야죠. 그 두 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 네. 그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는 게 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사 구분도 그걸 하려니와 이 사람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지 또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쉬운 말로 측은지심 이런 게 있는지 권력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인지 네. 또는 불의를 보고 그거에 싸울 줄 아는 사람인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로 하는 걸로는 잘 믿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예. 뭐 그런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되게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좀 알아야 되고 공사 구물이 돼야 되고 지금 말보다는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예. 대충 보일 거다. 예. 그럼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성평 균형과 하얀 옷 입으신 분 역시 소리를 질러야 민주주의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항을 해야지. 예, 인간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악 쓰고 소리 지르고 해야 발언권 돌아오지.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민주주의를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예전부터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신랑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작가님이 전원책 변호사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 예. 누구보다 잘 들으시는 분 같은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외를 나가면 지금 국내에서 제가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해외에 이렇게 잠깐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애국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 작가님 역시 독일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었는데 독일에서 바라봤을 때 국가를 생각하셨던과 지금 국내에서 바라보시는 작가님으로서의 지금 국가를 바라보시는 그 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칼럼에 그렇게 써줘.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갔더니 네. 뭐 S모 회사 휴대폰 광고가 있어서 또는 뭐 감동이다. H모 회사의 자동차 광고가 있어서 네. 너무 뿌듯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 뭉클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다른 글자들은 다 까막눈인데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구나. 예. 그 옛날 속담에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그런 예. 말이 있어요. 평소에 까마귀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객지에 가서 살다 보면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만 반갑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속되고자 하는 열망, 그 본능, 어딘가에 귀속되어서 거기서 보호받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안에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네. 이게 외국으로 나가면 차단되잖아요. 일단 자기 혼자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니까 자기가 애국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잠시 빠지는 거죠. 네. 예. 빠지는 거고, 물론 반가운 감정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얼굴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 뭐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다가 머리카락 까만 사람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조선 사람 아니야? 네.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뭐 숑숑숑숑 이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구나. 예. 그 약간 실망하고 예. 그런 정도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외로움의 이면 같은 것, 자기가 애국자가 된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게요. 그거는 상당히 표피적인 감정이고. 선생님은 예. 그 독일에 있을 때랑 한국에 돌아왔을 때랑 별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질문으로 보면. 예, 저는 독일에서 생활할 때 한국이 더욱 형편없어 보였어요. 예. 그 독일 사람들은 제도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도로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놀라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동수로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의결권은 2대1로 줘요. 네. 사람 머리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예. 적어도 머리 숫자에서는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의할 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대표가 아니고 네. 노동자 대표의 워커스 카운슬,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베트립스 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워커스 카운슬, 이렇게 직장 협의회 같은 거예요. 거기는 노조원이 대표일 수도 있고 비노조원이 대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업장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맨 먼저 베트립스 라트, 그러니까 그 공장위원회 또는 공장평의회 이렇게 번역도 해요. 직장협의회. 거기부터 가죠, 사람들이. 네. 거기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노조에 가는 거예요. 금속노조 소속이면 금속노조에 가면 금속노조에서 활동가가 내려와서 그 공장에 와서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다시 노조에 가서 보고를 하고 네. 그 차원에서 다시 이제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기업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감원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노동자들 쪽에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사용자들 쪽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면서 네. 적자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 감사위원회에 노조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쪽에서 감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협상이 몇 명을 감원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 감원할 거냐. 네. 감원을 할 거냐 아니면 임금 보상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잡 쉐어링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노사 협의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선거제도도 그렇죠. 정당을 지지하면 국민들이 지지율에 딱 따라서 의석을 그 지지율에 비례해서 딱 나누도록 돼 있으니까 녹색당 같은 곳은 30년 동안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근데도 늘 40개 600석 중에서 4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죠. 자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당도 지역구 당선자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디트리히 겐시어 같은 뭐 15년 동안 외무장관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연전 파트너로 자유당 소속으로 외무장관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늘 7% 내외의 지지를 받으니까 한 4, 5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70년 동안 독일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있는 그대로 비율로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제도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런 제도를 놔둬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이런 의문. 예. 그렇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보면 더 후져 보였다. 예. 도구 한마디 해주시라는데요? 예. 무시할게요. 독일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들어온 질문.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이 가져야 할 철학이 있을까요? 안준식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건 또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씀드릴 때 책 읽는 할머니, 전철에서 책 읽는 할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준이 높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수준 높은 참여를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네.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국가라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성숙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사모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극기를 막 예, 너무 많이 들고. 태극기로 막 사람 패고 이러면 예. 예, 그것은 아프겠다. 수준 높은 적절한 형태의 참여가 아니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겨울의 촛불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네. 최고 학력의 군중 집단이었다고 그래요. 어,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예.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예. 뭘 좀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으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상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예. 최고 학력의 군중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예. 그 물론 조사한 결과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점이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살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는 네. 거고, 참여를 하되 이 참여가 의미가 있고 그 수준이 있고 네. 가치가 있는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눈을 떠야 돼요. 때로는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다음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런 적절한 지식과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민폐가 돼요. 그죠? 그것도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폐가 돼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되 자기 자신을 높여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본능의 독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능의 독재를 거부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참고로 이런 분들께는 책을 추천해드려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한테는. 소크라테스가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읽어보면 되게 재미가 없죠. 그죠? 책이. 뭐, 플라톤의 대화 이런 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소크라테스가 궁금해서 아테네를 여행하려는 분들께는 네. 베터니 휴즈라는 분이 쓴 이제 번역서인데요.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테네가 왜 소크라테스를 죽였는지, 예. 소크라테스의 생애, 그 당시 아테네의 여러 상황, 그 당 도시 환경, 막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읽고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면 네. 안 읽고 안 가고 차이가 되게 커요. 예, 이제 그 점을 좀 민주주의가 뭔지를 네. 이해하려면 이 책 도움이 되고요. 아테네의 변명. 예, 두 번째는 제가 늘 추천하는 책인데 코스모스 같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 무인 우주선이 태양계 밖으로 나갈 때 네. 저 토성, 천왕성, 명왕성 지나갈 때 좀 나사에 얘기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찍었대잖아요. 지구를 찍었더니 희미한 푸른 점으로 지구가 보여요. 네. 그 얘기를 쓴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인데 그거보다는 근데 코스모스가 더 좋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늘 사로잡히는 그런 여러 형태의 욕망이라든가 또 인간이 만든 제도라든가 역사 속에서 인간이 벌였던 온갖 잔악한 행위 또는 네.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감정이 과잉되면 네. 비극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흥분하더라도 우리가 흥분하는 이게 뭔지를 좀 알고 하자는 면에서 그런 정도 책은 읽으셔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준 책인데 이건 나무에 관한 책이에요. 나무에 관한 책이에요. 나무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올해 봄에 지금 막 벚꽃 피고 막 하는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너희들 참 애쓰는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막 철쭉이랑 이름이랑 언제 피는지를 다 아시더라고요. 들면서요. 네. 이거는 랩걸이라는 책인데요. 랩걸.
랩이라는 거는 실험실. 이 호프 자른이라는 여성, 지금 한 40대 후반 네. 된 여성이 쓴 책인데요. 과학자 얘기예요. 과학자,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 얘기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느 종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네. 말이 있는데 정말 제가 출근길에 자유로에서 보는 나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기가 무엇인가 의사를 형성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 그다음에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네. 그리고 지구, 그리고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무생명 또는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 네.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너무 어려운 요구인가요? 일단 뭘 좀 알아야 되고. 예. 예. 일단 뭘 좀 알아야 된다는 그 범위에 네. 이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테네의 그러면 변명. 진짜 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네.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마음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좀 덜 미워 보여요.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싸울 땐 들어주는 싸우더라도 예. 누군가를 죽일 듯 미워하면서 싸우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게 저는 네.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죽을 듯이 싸워본 전직 학생 운동가와 정치인의 말이라서 뭔가 믿을 만합니다. 예. 코스모스, 예. 아테네의 변명, 렉걸 추천하였습니다. 야, 이거 참 제일 위에 있는 분께서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저분은 안, 역시 네, 할 수가 없네요. 딴 분들은 한 손만 드는데 두 손을 들고 흔드는 예. 거는 그래서- 물량전이 효과가 있다는 예.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답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 전에 갖고 있던 제 질문하고도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자꾸 손이 올라갔어요. 네. 죄송해요. 예, 저는 이제 40대 이제 들어가는 주부예요. 예. 근데 방금 추천해 주시는 책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소양에 깔린 사람들이 읽었을 때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 그 엄마들, 주변에 있는 그 주부인 엄마들을 보면은 이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요구해온 틀 속에 갇혀져서 살아서 그런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 경쟁적인 교육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할 뿐이지 그걸 틀 밖에서 나가서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은 그건 나 말고 시민단체들이 해주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틀을 깨기 위해 앞서 추천해 주셨던 책보다 먼저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 이 책들은 누구나 다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읽는데 그 준비가 된 사람인 만큼 더 많이 느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엄청 그런 책들은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어떻게 살 것인가. 후불제 민주주의도 있죠. 예. 후불제 민주주의 재미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뭐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제가 쓴 책 중에는 그런 건데 글쎄요. 그 이제 지금 스마트폰 이용해서 뭐 카스나 카톡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기능 이용해서 워낙 텍스트를 많이 요즘 옮기잖아요. 서로 이제 그런 걸로도 공부할 수 있고요.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네. 그 되게 호기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카톡으로 뭐 링크해서 보내줬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뭐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또 다 그냥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양을 넓히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짧은 글로는 이제 충분히 욕구를 못 채우는 네. 그런 게 생길 때 좀 두꺼운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손들을 엄청 많이 드시네요. 예. 이쪽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저쪽에 휴대폰을 드신 분. 예. 하여튼 눈에 띄어야 돼. 예. 이렇게 검은 휴대폰을 드신 분. 예. 선생님, 예. 마이크 뒤에, 예.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평범한 직장인 청년인데요. 20대에 벌써 직장인이에요? 예, 뭐 어쩌다 보니 빠르시네. 그랬습니다. 예. 별다른 건 아니고 저 항상 그 제도나 무슨 국가 체제 같은 거는 항상 변하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국가라는 그 제도 또는 기관 자체는 형식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그 존재 자체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래에 이런 국가라는 기구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는 우리는 보통 뭐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가끔씩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또 다른 뭐 더 좋은 제도가 과연 생긴다면 어떠한 형태일 것인지 이거에 대해 좀 작가님의 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국가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가 없이 살기에는 네. 인간은 너무 결점이 많은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능의 독재를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확률적으로 늘 일정 비율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능의 독재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있어야 돼요. 강제로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 네. 그건 좀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에서는 생각하기 어렵고 진화의 시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되게 역사의 시간은 뭐 1000년, 2000년 네.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시간은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100만 년 이런 규모라서 국가의 소멸을 얘기를 하려면 그 진화적 변화가 있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인간이 생물학적 진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명 시작을 네. 10,000년으로 본다면 10,000년 동안의 진화가 없어요. 우리가 기록된 게 되게 한 2,000~3,000 년 된 게 제일 오래된 건데 네. 제대로 된 기록 중에서 제일 우리 동양에서 오래된 거는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게 제일 네. 오래된 거죠. 그때 그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본기, 열전 이런 데 기록된 권력자들의 행동 양식, 사고방식, 관계, 그 사람들의 존재 방식 이런 거나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황관 정치가 생길 거다라고 네. 말하는 거는 사기에 보면 2500년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선생님도 사기에서 유추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런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자본주의적인 네. 생활 양식, 생산 양식 이거는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시간에 공장에 회사에 다 집합시켜서 네. 종 땡치면 일하기 시작하고 땡치면 퇴근하고 주말 되면 다 놀러 가기 때문에 엄청 밀리고 네. 뭐 징검다리 연휴 있으면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고 이런 식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형태의 삶을 산 지가 우리가 한 몇백 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년밖에 안 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3, 400년밖에 안 돼요. 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요 경제 제도가 불러낸 삶의 양식이고, 요 밑바닥에는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기술적인 조건이 있는 거라, 이게 바뀌면 이제 3D 컴퓨터인지 3D 컴퓨터인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뭐 3차원 컴퓨터라고 할게요. 네. 3차원 컴퓨터, 지금 3차원 컴퓨터를 보급하는 분들이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3차원 컴퓨터가 완전 보급되는 거는 누구나 3차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요. 아, 예. 3차원 프린터. 예. 예, 컴퓨터가 아니고. 예. 죄송. 아, 큰 3D, 실수를.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 네. 3차원 프린터. 이거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동네별로 그런 거 하나씩 놔두고 네. 필요한 지금 현재 제조 상품에 해당되는 걸 아무 때나 가가지고 네. 그 컴퓨터로 다운받은 설계도만 딱 집어넣고 재료만 집어넣으면 바로 조립해서 나오는 이럴 때가 되면 공장이 다 없어지겠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공장이 다 없어지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정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가 바닥이 나고 네.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비축할 수 있는 축전 기술 같은 게 엄청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연광을 이용한 발전을 하고 그 에너지를 소형 축전지, 지금 우리 메모리 칩 같은 축전지에 담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다 없어질 거라고요. 엔진이 없어요, 자동차에. 지금 전기 자동차는 이미.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고압선 철탑도 다 없어지고 전봇대도 다 없어지고 전선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나면 이 군대식으로 조직된 이 산업 조직도 없어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생활 방식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도 국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국가는 진화의 시간에서는 없어질 수 있지만 예. 역사의 시간에서는 계속 왜냐하면 있을 것 같다. 그 축전지 훔치러 다니는 놈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놈을 잡으려면 경찰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경찰이 있다면 그러면 국가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이 들어온 질문을 잠깐 두 개 빨리 넘어가고 빨리 소화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시간도 다 돼가고. 그러게요. 예. 선생님이 청년 시절이었을 때 모습과 지금 청년들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은 많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성님입니다. 아, 예.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파편화되어 있다고. 그냥 약간 뭉쳐있는 방식이 옛날하고 다른 거 아닌가? 뭐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모임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별로 파편화되어 있다고 안 느끼고요. 우리 때보다 훨씬 쉽게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고 흩어지고, 그 청년들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이 인식 자체가 네. 조금 낡은 인식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부러워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은 그럴 같이 예, 모일 어디, 기회가 더 많다. 어디 묶이지 않고 바로바로 네. 찾아서 네트워크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예, 오히려 더 잘 연대하고 있다, 우리 때보다. 그런 생각. 예. 예. 그리고 방금 돌베개 출판사에서 되게 아쉬운 소식을 전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1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두 분만 질문을 더 받고 하겠습니다. 정말 질문해야겠다. 나 멀리서 왔다. 저 일어섰어요. 예. 제일 멀리서 온 분 한 번. 제일 멀리서 왔다. 2시간. 어디에요? 여수. 여수 동의하시죠? 여수. 예. 여수 콜. 여수. 예. 아따, 여수에서 왔어라. 여수. 예. 여수. 예,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호남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알겠어요. 예. 예, 저희 아내도 호남 사람인데. 예. 항상 관심이 있는 게
그 이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이제 이제 순천에서도 뭐 이정현 씨가 됐고 대구에서도 김부겸 씨가 됐고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게 그게 맞는 건지 혹은 또 이제 없어질 것인지 그게 이제 또 예.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질문이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있으시면 예 먼저 눈에 띈 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시간 좀 지나면 나오더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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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번 질문이 맥이 다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지역주의적인 투표 행태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는지 앞으로 사라질 건지 혹은 사라져야 될 건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단순히 지역별로 뭉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진보 성향이 강하고 하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쪽으로 뭉치고 있어서 좀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아주 그 현실적인 질문이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약간 아카데믹하게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지역주의 그러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나빠요? 한국 사람끼리 뭉치는 거는 괜찮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끼리 뭉치는 건 나빠요? 그거 아니잖아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는 훌륭하고 어느 하나는 나쁘다는 근거가 없어요. 뭔가 나쁜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니까 막 말을 못 하겠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회적 본능 또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 중에 어딘가에 귀속되어서 그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교감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속되고자 하는 어딘가는 되게 여러 층위의 단체들이 있어요. 제일 좁게는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향, 그 다음에 같은 학교 동문, 그죠? 종친. 여하튼 인간들은 뭔가 끈덕지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뭉쳐요. 뭉치면서 울타리를 쳐서 그게 아닌 쪽을 분리해낸다고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가족이면 좋고 동창이면 나빠요? 정친회는 좋고 뭐 향후회는 나쁜가? 애국심은 좋고 애향심은 나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귀속되어서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측면에 비춰보면 네. 소위 국민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귀속감 사이에는 우열이 있거나 또는 도덕적 선악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 내셔널한 거예요. 국가적인 거예요. 근데 국가적 견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로컬리즘, 그러니까 지역적 견지에서 판단을 하니까 이 불일치가 생겨서 뭔가 국가 일이 잘 안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지. 지역으로 뭉치는 자체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려요. 그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은 보수당이 완전히 압승을 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전멸하잖아요. 거기 소선거구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거기 독일식 제도로 바꾸는 거 국민투표했는데 부결됐어요. 영국은. 그래서
소선거 그냥 하고 있죠. 일단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집단에 귀속되려고 할 때는 그 집단과 외부 집단을 분리해요. 이제 그게 그냥 다른 차원에 중첩되어 있는 걸로 같이 공존하면 괜찮은데, 네. 전적으로 요 집단에 대한 귀속감이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압도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민국가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구도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계급으로 뭉쳐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뭐 보수당 찍으면 계급 배반 투표라고 그러고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급 투쟁하라고. 강남에 사는 부자가 뭐 돈 많은 사람이 야당 찍으면 강남 좌파라고도 이상한 놈 취급을 해요. 네. 이상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투표 행위는 자기의 이념적, 사상적, 철학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 적다, 사회적으로 어느 계급에 귀속된다, 사회학적으로 분류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조건에 불과한 거지 내 자아의 필연적인 어떤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걸 계층으로 뭉치는 건 되게 자연스럽게 네. 얘기를 하면서 지역으로 뭉치는 건 도덕적으로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것도 저는 근거는 없다고 봐요. 근거는 계급으로 뭉치는 게 자연스럽다면 지역으로 뭉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울 수 있죠. 관점의 차이인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차원의 불일치로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예컨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네. 그 아까 인정 안 하던데, 네. 그 온실 효과 이런 거요. 네, 거짓말이다라고. 지구 온난화 이런 거 거짓말이라고 그러던데, 지구 온난화는 사실은 온실가스가 어디서 배출되느냐에 상관없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문제죠. 글로벌한 문제죠. 지금 지질학자들은 지금을 인류세라고 그래요. 인류세. 그러니까 인류가 네. 자기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대기의 화학적 구성에 변화를 준 거예요, 지금. 토양의 화학적 구성에 변화를 줬고요. 대양의 바닷물의 구성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류세라고 부르자는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메탄가스라든가 네.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디서 배출하든 상관없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해요. 글로벌한 문제인데 배출하는 건 다 국민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후협약을 맺으려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부족 인간이거든, 본능적으로. 지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 인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네.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내셔널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국민국가 차원에서. 근데 사람들이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는데, 로컬리즘, 자기 지역의 귀속감이 너무 강해서 그 판단 기준을, 내셔널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로컬, 그러니까 지역적 판단 기준을 정해버린다. 저 사람 출신이 어디야? 네. 고향이 같으면 찍어주고 고향이 다르면 안 찍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민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 인간이지만 그 부족의 이름은 때로는 종친이 되기도 하고, 네. 학교가 되기도 하고, 고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한민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시아가 되기도 해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언젠가 에일리언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구를 침공하면 네. 전 지구인이라는 개념이 그때서야 생길 거예요. 네. 지금은 외계 생명체가 아직 나타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힘을 합치겠죠. 예. 네. 자아를 형성하려면 타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구인은 타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부족 본능을 극복해야만 지구인으로 자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에일리언밖에 없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쳐들어오도록 예. 총을 쏴주도록 예. 그러게요. 예, 총질을 좀 해주도록 어디 좀 로비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북풍도 아니고 뭐 외풍. 왜냐하면 예. 북한에서 총을 쏴주면 여기 단결하잖아. 예. 예. 남한으로 단결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이게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꼭 없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압도하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몰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면 그 지역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돼도. 그래서 한 지역에서 80% 90% 받으면 그 곤란해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침 네. 어떤 후보와 어떤 또 다른 후보가 호남은 뭐 거의 반씩 나눠 먹고, 네. 그죠? 또 어떤 후보가 또 어떤 후보가 경상도도 3분의 1씩 대충 나눠 먹고, 네. 그렇잖아요. 참 보기 드문 현상. 예. 또 나머지 많은 지역은 또 어떤 후보 둘이서 또 대충 나눠 먹고.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완벽한 몰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좀 고루고루 모든 지역을 내셔널 한 정책을 할 때에도 로컬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는 고르게 고려해 주는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이번에 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뭐 호남 혈투, 네. 뭐 TK 목장의 혈투, 낙동강 전투 네. 이런 보도들을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곳곳에서 진짜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지는구나. 예. 아, 우리 대한민국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 영남에도 보수 진보가 있고 호남에도 보수 진보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남도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상대적 보수와 상대적 진보 쪽으로 지금 표를 주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영남도 지금 많이 쪼개져 갖고 진보가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부족 본능에 네. 약간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뭐 한 가지만 말 나온 김에 부탁드리면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고 그래서 저보고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사실 지금 58인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19살 때까지만 경상도에 살았어요. 네. 20살 이후부터는 서울 경기도에서 살았다고요. 네. 저는 경상도 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심지어는 독일에 5년간 거주했고 예. 예, 그런 사람이니까 예, 자꾸 출신 성분 따져가지고 예.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하는 억울하시면- 개인적 민원을 끝으로 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시면 뭐 정치를 하셔서 바꿀 수도 있고. 예. 예. 아 정말 질문 이렇게 해주실 분들이 워낙 많은데 빨리 끝내서 죄송합니다. 벌써 저희가 사실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인지 네. 또는 불의를 보고 그거에 싸울 줄 아는 사람인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로 하는 걸로는 잘 믿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예. 뭐 그런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되게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좀 알아야 되고 공사구물이 돼야 되고 지금 말보다는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예. 대충 보일 거다. 예. 그럼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성균형과 하얀 옷 입으신 분 역시 소리를 질러야 민주주의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항을 해야지. 예, 인간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악 쓰고 소리 지르고 해야 발언권 돌아오지.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민주주의를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예전부터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굉장히 많이 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신랑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작가님이 전원책 변호사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 예. 누구보다 잘 들으시는 분 같은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외를 나가면
지금 국내에서 제가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해외에 이렇게 잠깐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애국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 작가님 역시 독일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었는데 독일에서 바라봤을 때 국가를 생각하셨던과 지금 국내에서 바라보시는 작가님으로서의 지금 국가를 바라보시는 그 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칼럼에 그렇게 써줘.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갔더니 네. 뭐 S모 회사 휴대폰 광고가 있어서 또는 뭐 감동이다. H모 회사의 자동차 광고가 있어서 네. 너무 뿌듯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 뭉클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다른 글자들은 다 까막눈인데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구나. 예. 그 옛날 속담에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그런 예. 말이 있어요. 평소에 까마귀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객지에 가서 살다 보면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면 반갑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속되고자 하는 열망, 그 본능, 어딘가에 귀속되어서 거기서 보호받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안에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네. 이게 외국으로 나가면 차단되잖아요. 일단 자기 혼자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니까 자기가 애국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잠시 빠지는 거죠. 네. 예. 빠지는 거고, 물론 반가운 감정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얼굴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 뭐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다가 머리카락 까만 사람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조선 사람 아니야? 네.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뭐 숑숑숑숑 이러면 이제 예. 중국 사람이구나. 예. 그 약간 실망하고 예. 그런 정도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외로움의 이면 같은 것, 자기가 애국자가 된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게요. 그거는 상당히 표피적인 감정이고. 선생님은 예. 그 독일에 있을 때랑 한국에 돌아왔을 때랑 별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질문으로 보면. 예, 저는 독일에서 생활할 때 한국이 더욱 형편없어 보였어요. 예. 그 독일 사람들은 제도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도로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놀라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동수로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의결권은 2대1로 줘요. 네. 사람 머리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예. 적어도 머리 숫자에서는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의할 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대표가 아니고 네. 노동자 대표의 워커스 카운슬,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베트립스 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워커스 카운슬, 이렇게 직장협의회 같은 거예요. 거기는 노조원이 대표일 수도 있고 비노조원이 대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업장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맨 먼저 베트립스 라트, 그러니까 그 공장위원회 또는 공장평의회 이렇게 번역돼요. 직장협의회. 거기부터 가죠, 사람들이. 네. 거기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노조에 가는 거예요. 금속노조 소속이면 금속노조에 가면 금속노조에서 활동가가 내려와서 그 공장에 와서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다시 노조에 가서 보고를 하고 네. 그 차원에서 다시 이제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성들의 그런 권리의식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남자들도 여자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편견이 많이 깨지는 거죠. 네. 미국의 석인의 지위가 향상된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렇죠. 병사를 모아. 엄청나게 남자들이 백인들이 끌려가서 네.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흑인 병사들의 입대 기회가 많아졌고 그리고 취업 기회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전에 맨 집사만 하다가 네. 사회로 막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너무 번져나갔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 남아선호, 셋째 아이는 여자아이 대 남자아이의 비율이 100대 150이 넘어갔어요, 한때. 세 번째부터. 네, 세 번째부터. 예. 그거는 임신
중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태아 감별해가지고 딸이면 죽이고 아들이면 난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비율이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는 100대 102, 100대 103, 여자가 103, 남자가 100, 여자가 100, 남자가 103. 예.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위험한 짓을 많이 해서 빨리 죽으니까. 예.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수컷들은 어릴 때부터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그렇죠. 늙었어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100대 150이 넘어갔고 그게 제일 심한 지역이 서울에서 강남, 그다음에 경상도에서는 대구, 여기가 제일 그게 심했어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한 20년 사이에요. 네. 지금은 딸이 더 좋대요. 셋째 아이도 딸 아들 이제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페미니스트들이 열심히 성차별에 투쟁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출산 때문이에요. 애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으니까 딸 아들을 무슨 구별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네. 그 공부도 다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는 딸들은 학교 안 보내는 집이 많았거든. 누나는 공장에 다니고 네. 남동생은 대학에 가고.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죠. 손님 씨는 또 자식 되게 많이 놓지 않았어요? 한 여섯 또 명. 6남매, 8남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차별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출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특히 출생아, 성비와 관련해서는 없어진 거거든요. 네.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요.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인구 구조가 우리가 지금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6, 7년이 힘들어요. 그때를 잘 견디셔야 돼요. 일단 6, 7년은 버텨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가 처음으로 신생아 숫자가 50만 명 밑으로 내려간 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2002년생들이 이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2027년 앞으로 10년 후 네. 그때가 되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 80%로 잡더라도 네. 그 50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다 살아남아서 그중에 80%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래봤자 4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퇴직하는 숫자는 그때 태어난 사람은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세대거든요. 네. 그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취직을 해요. 지금. 그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10년을 잘 견뎌야 돼요. 지금 되게 운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생들 웃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예. 고1이 지금 2002년생이에요. 예. 고1이.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들 예.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그게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지난 한 10년 전부터 무척 힘들었고요. 네. 청년 취업이.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한 5년, 앞으로 5년이 피크고 5년 정도 지나면 풀리기 시작해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 어쨌든 잘 견뎌보시고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얹어진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경제 구조의 변화, 네.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네. 전통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새로운 산업에서는 충분히 사라지는 숫자만큼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러면서 어려워진 거라서요. 하여튼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연배가 된 지금 50대 후반, 60대 이 부모들은 네. 애들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막 알바 뛰고 다니고 집에서 막 기죽어 있잖아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언론에 보면 뭐 헬리콥터 맘이다, 뭐 캥거루족이다, 막 비아냥대는 보도가 많은데 그러면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나가서 못 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다 커도 엄마 뱃속에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보듬어 줘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네. 그다음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감원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노동자들 쪽에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사용자들 쪽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면서 네. 적자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 감사위원회에 노조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쪽에서 감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협상이 몇 명을 감원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 감원할 거냐. 네. 감원을 할 거냐 아니면 임금 보상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잡 쉐어링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노사 협의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선거제도도 그렇죠. 정당을 지지하면 국민들이 지지율에 딱 따라서 의석을 그 지지율에 비례해서 딱 나누도록 돼 있으니까 녹색당 같은 곳은 30년 동안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늘 40개 600석 중에서 4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죠. 자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당도 지역구 당선자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디트리히 겐시어 같은 뭐 15년 동안 외무장관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연정 파트너로 자유당 소속으로 외무장관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늘 7% 내외의 지지를 받으니까 한 4, 5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70년 동안 독일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있는 그대로 비율로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제도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런 제도를 놔둬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이런 의문. 예. 그렇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보면 또 후져 보였다. 예. 도구 한마디 해주시라는데요? 예, 뭐. 예. 무시할게요. 독일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들어온 질문.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이 가져야 할 철학이 있을까요? 안준식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건 또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씀드릴 때 책 읽는 할머니, 전철에서 책 읽는 할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준이 높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수준 높은 참여를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네.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국가라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성숙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사모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극기를 막 너무 예, 많이 들고. 태극기로 막 사람 패고 이러면 예. 예, 그것은 아프겠다. 수준 높은 적절한 형태의 참여가 아니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겨울의 촛불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네. 최고 학력의 군중 집단이었다고 그래요. 어,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5.더 보니. 예.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예. 뭘 좀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으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상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예. 최고 학력의 군중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기네스북에 신청은 받아줄 것 같은데. 예. 그 물론 조사한 결과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점이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살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는 네. 거고 참여를 하되 이 참여가 의미가 있고 그 수준이 있고 네. 가치가 있는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눈을 떠야 돼요. 때로는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제 의지와 그다음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런 적절한 지식과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민폐가 돼요. 그죠? 그것도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폐가 돼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되 자기 자신을 높여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본능의 독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능의 독재를 거부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참고로 이런 분들께는 책을 추천해드려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한테는. 소크라테스가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읽어보면 되게 재미가 없죠, 그죠? 책이 뭐 플라톤의 대화 이런 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소크라테스가 궁금해서 아테네를 여행하려는 분들께는 네. 베터니 휴즈라는 분이 쓴 이제 번역서인데요.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테네가 왜 5년에서 10년을 말씀하셔서 예. 인구 구조 때문이다. 네, 근데 이제 요 어려운 시기에 취업해서 잘 견디면 그 다음에 또 더 괜찮아질 거예요. 희망을 안고 파이팅. 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재밌는 게 예전에 인터뷰할 때 느꼈는데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정부가 그 기간에는 좀 비상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냐 정부가 만드냐 원래는 민간 기업이 맞죠. 네. 원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정부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정책 수행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늘려나가는 건데 그 중간 영역도 있어요. 그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이 그렇죠. 병원이 우리 건강보험이 없었을 때 1977년 이전과 그 이후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요양원 네. 이것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요양원이 엄청 많이 생긴 거거든요. 거기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네. 보육시설, 또 국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민간 기업이긴 한데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투자를 하면서 거기 고용이 창출된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원론적으로는 원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상 앞으로 10년 정도가 엄청난 이 취업 절벽, 청년 취업의 절벽이에요. 10년 동안이. 특히 앞으로 5년 동안이. 네. 이 시기는 비상한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감스럽게도 이제 후보자 토론에서는 네. 요거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지를 못하고 상당히 이념적인 대립인 것처럼 네. 정부가 만드냐 민간이 만드냐 이런 식의 이 좀 헛바퀴를 도는 논쟁들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길게 보면 민간이 만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나 민간에 맡겨서 지금 여러 인구 구조상의 조건이나 산업의 상황을 볼 때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이례적인 조처들을 도입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 청년 취업 문제가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돼서 정부가 손을 떼면 되죠, 점차로. 그렇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던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번 대선 뽑으실 때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제는 인구 구조. 예. 제가 이 질문이 들어온 게 많아서 핑퐁 하듯이 하나 읽고 또 다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의를 다시 정의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김승현님 질문입니다. 네, 이건 좀 잘못 표현한 질문 같은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은 없죠. 네,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러게요. 다 네. 정의가 달라서. 그게 정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런 거 없어요. 정의가 없다. 예, 네. 인권 이런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인권, 정의 이런 거? 우리가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제일 다른 동물, 다른 종과는 다른 게 없는데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요. 신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이 있다고 믿는 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예 그 관념이 없는 사람들도 보이죠. 지금 서대문구치소에 계신 분, 그런 분들. 그런 관념 맞네. 자체가 예. 없잖아요. 우병우도 있고. 예. 누구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최순 씨. 예. 예, 그래서 정의라는 게 전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믿으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죠. 인권, 정의, 자유 이런 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의 개념 네. 이런 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이거 정의롭지 않아 하면 그래 네. 라고 하는 반응이 오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회적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여튼 인간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찾아냈대요.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철로 실험 같은 게 이제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 실험인데 어디로 기차가 가는데 내가 육교 위에 서 있고 네. 기차가 가는데 저기 노동자들이 10명이 선로에 작업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마침 내가 봤더니 나는 체중이 70kg인데 여기 한 200kg 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을 탁 밀면 그러면 철로 위에 그 사람이 탁 떨어지면 열차가 멈출 것 같아. 네. 그러면 밀겠냐 안 밀겠냐? Yes or no?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노예요. 모두가 노예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을 데리고 실험해도 노고요. 그 사람들은 철도가 뭔지 모르니까 예.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 같은 도덕적 딜레마 실험을 하는 거죠. 뉴욕 시민들에게 물어봐요. 답은 똑같아요. 99.999% 노예요. 그러면 전혀 교섭이 없는 서로 간에 교섭이 없는 문명이고 생활 양식도 완전히 다른데 네. 공통점이라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에요. 같은 종에 속한다는 거는 서로 교접해서 애를 낳을 수 있죠. 네. 그럼 같은 종이에요. 그죠? 분명히 폴리네시아 원주민과 뉴욕 시민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임에 분명해요. 근데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르죠. 네. 그런데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대답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른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대요. 네. 그게 원래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분들은 하느님이 창조주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은 그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 도덕의식 이거를 칸트는 이걸 정언명령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던데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되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 몇 가지의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정의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했으면 똑같이 월급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본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추려보면 그것만 잘 지키지는 사회가 되더라도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제가 보기엔 제일 빨리 드신 것 같습니다. 성평등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예. 여성 질문자 예. 우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잘못하면 우리 그렇군요. 우리 편집부장님이 국장님이 예. 그 마초로 찍힙니다. 네. 지역 균형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참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여러 대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자질들이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지금 뽑을 때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거는 모범 답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우선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면 우선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지식 또는 판단력 이런 면에서 좀 알아야 돼요. 네, 일단 뭘 좀 알아야 된다. 완전 모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예. 진짜 골치 아파요.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미 교훈을 얻었죠.
뭘 좀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알아야 되냐면 어떤 상반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상반되는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걸 배척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국가 권력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네. 강제력을 사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제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공사구.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후보는 뭐 아들이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잖냐 이런 게 네. 돼 있고 어떤 후보는 부인을 뭐 취직시킬 네. 때 뭘 했잖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면에서 있겠지만 실수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중한지 네. 뭐 이런 것들 봐야죠. 그 두 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 네. 그 살아온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는 게 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사 구분도 그걸 하려니와 이 사람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지 또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쉬운 말로 측은지심 이런 게 있는지 권력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